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즈맨 송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1번지, 뉴스 포커스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29일 열자고 북측에 제안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볼턴은 이미 북한에 대해 상당히 불신감을 보이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임명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에서는 3월 23일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가 출연해 관련 내용 깊이 있게 다루는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안보보좌관에 초강경파 존 볼턴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 장광일 실장은 지난주부터 예측은 하고 있었고 다만 시기를 저울질했던 거라며 트럼프의 평소 철학이 힘에 의한 평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실장의 발언과 함께 존 볼턴의 사진과 간단 이력, 인터뷰 화면 등이 화면에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한눈에 쉽게 그의 프로필이 소개됐습니다. 대북라인 슈퍼매파 3인방인 폼페이오, 헤일리, 존 볼턴의 사진과 소개 화면과 함께 장 실장은 존 볼턴의 지난 발언들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존 볼턴은 비핵화는 철저하고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리비아의 핵 해체 과정을 모델로 삼고 이번에도 강경하게 추진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명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폼페이오에 이어 볼턴 등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리비아식 비핵화처럼 진정성 있게 즉각, 과정에서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은 있을 수 없고 평화 협정도 필요 없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 현 문재인 정부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한미 간의 조율이 더 중요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박원건 교수는 맥메스터 보좌관은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한다고 미국 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았던 반면 존 볼턴은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주의 확산을 해야 미국과 세계의 안보 및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이라크 침공도 지지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 볼턴의 임명 자체가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경하다고,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 한반도 안보라인 교체 현황이 그래픽 화면으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제시됐습니다. 4월 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이 침묵하는 배경에 대해 박원건 교수는 남북과 북미 대화 흐름에 걸림돌을 조성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그 판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대담이 진행됐던 당일인 3월 23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는 제3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을 잊지 않기 위한 행사로 이와 관련 장광일 실장은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의 일이라며 가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의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고 해빙 모드가 되고 있지만 어느 선에서는 매듭을 짓고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얘기를 다뤘습니다. 문 대통령과 쩐 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격산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원건 교수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 있고 앞으로 베트남과 한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앞두고 아주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가운데 현재 우리가 처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하게 잘 짚어줬습니다. 특히 대담 초반부터 관련 보충 자막과 영상 자료, 그래픽 화면 등을 잘 활용해서 시청자의 이해를 높인 점도 정보 전달 측면에서 아주 충실했습니다. 다만 약 17분의 시간 동안 2명의 패널이 모두 연관되는 정치 이슈이면서 각각 다룰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은 중요한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 할당된 시간으로 보다 깊이 있는 접근과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4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작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현됐습니다. 연합뉴스TV 뉴스 포커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다음 날인 3월 23일 발빠르게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번 대담은 관련 전문가로 강신업 변호사와 최진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우선 강신업 변호사는 구속은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과정이고 기소를 하기까지 수사는 계속되는 것인데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재판에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고 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진영 변호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범행 중대성 고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3단계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진영 변호사는 50여 분 만에 구속이 집행됐고 골목 성명 없이 자택을 떠나면서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명예를 지키려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안타까운 모습이었겠지만 그에게 비판적인 입장의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계속 당당할 수 있느냐는 불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사건 피의자는 통상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공범 분리 수감 원칙에 의거해서 공범이자 결정적 진술을 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미 수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구치소행 불명예에 대해 구속 시기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의 안타까움과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가 나이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구속되는 장면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이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 재언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읽지 않고 미리 친필 입장문을 작성했다가 구속영장 발부 후 지난 22일 오후 11시 좀 넘어서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미 구속을 예감했었기에 스스로 자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글을 영장 발부 하루 전에 작성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의 변화가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통 구속이 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만약 자백을 하는 경우 재판의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필 입장문에 지난 10개월이란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고통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5개월 전 직접적인 수사를 받기 전에도 예상을 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출장 조사와 소환 조사를 할 확률이 크다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구속 만기인 4월 10일 전에, 즉 4월 첫째 주 전후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 관련 강 변호사는 검찰이 우선 김윤옥 여사의 미국 사업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명품백 안에 3만 달러가 들었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사를 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서면 조사 아니면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비공개 소환 조사의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검찰은 증거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다른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고 보고 있다고, 공범은 한꺼번에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3형제가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동시에 2명이나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연민과 안타까움이 앞서기보다 이번 일을 초석으로 삼아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보고 견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보도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심층 보도를 할 수 있는 연합뉴스 TV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김자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일요일 9시 30분에 방영되는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신 트렌드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주는데요. 지난주에는 명품 손끝에서 탄생하다라는 주제로 여러 분야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드는 진정한 명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트렌드 지금 여기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짧게 요약한 영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시청할 주요 장면과 내레이션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음 장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도금을 고스란히 되살려낸 야철 대장까지 유일무이 명품을 만드는 미다스의 손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수제화 구두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사회적 기업이라는데요. 석 달 앞서 주문받은 구두만 400여 켤레일 정도로 잘 나가는 구두 회사라고 합니다. 바로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닷새 정도 지났을 때 청와대에서 구두를 신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구두를 신고 싶어 하시는데 갑자기 그냥 멍해졌죠. 2013년 이후 4년 동안 공장문을 닫았던 터라 청와대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2017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된 구두를 신고 가게 되면서 화제가 되어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다시 구두 공장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중간에 다시 화면과 신문 자료 화면을 삽입해 주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춤형 구두를 위해서는 발 치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짝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수를 정확히 재야 발이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쪽 발은 50이고 한쪽 발은 55다, 또 60이다 그러면은 일반 기성화와 달리 수제화는 발등의 두께와 모양까지 측정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섬세한 작업들을 손끝이 야무지고 감각이 예민한 청각 장애인들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80년대 유명한 구두 회사 구두장이 절반 가까이가 청각 장애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청각 장애인들의 탁월한 손놀림과 구두 장인들의 기술이 합쳐져 명품 구두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손놀림과 구두 장인으로부터 배운 기술이 합해져서 명품 구두가 완성되는 거죠. 장애인들이 만드니까 장애인 신발 아니냐는 소리가 듣기 싫어 공정마다 꼼꼼히 체크하고 계시다는 공장장의 말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남한테 지지는 않아요. 그건 제가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장소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농장이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외면받던 홍두깨살, 우둔살을 사용하여 수제 육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알기에 생소한 부위여서 자막을 함께 덧붙여줬다면 이해하기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숙성된 고기를 자르는 장면이 나왔는데 힘줄과 기름을 떼어내는 모습이 화면과 함께 잘 나타나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제 육포의 비결은 이틀 동안 숙성시킨 양념이라는데요. 고기를 더 잘 배어들게 해서 풍미를 살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다 보니 예로부터 육포는 명절 때가 아니면 구경하기 힘든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명절이나 혼사 때가 아니면 구경하기 힘든 음식이었다네요. 수제 육포의 두 번째 비결은 특별하게 키운 한우라고 합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항생제가 섞이지 않은 자연 건초를 먹고 자라 면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육포의 건조인데요.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 육포의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보던 육포의 색깔은 빨간색인데 이 육포는 검은색이라 궁금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설명을 해주어서 육포가 검은색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말리게 되면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상북도 문경시 한 폐교에 있는 도검장인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끊어진 전통 야철 도검의 명맥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 야철대장 이상선 씨. 한국 전쟁을 거치며 자료가 유출되고 제작자도 사라졌기 때문에 도검을 만드는 법을 혼자 터득했다는데요. 쇳덩이가 전통검이 될 때까지 대략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쇳덩이를 두드려 칼 모양을 만들고 풀무질과 담금질을 반복하며 칼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단조라고 말하는데 자막의 용어와 함께 설명해 주어 좋았습니다. 칼 모양을 만들고 풀무질과 담금질을 반복하며 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도검들을 모아놓은 장인의 작업실을 보여주었는데요. 도검과 창이 빼곡히 그중 대통령이 장군에게 하사하는 상정검을 소개했는데 자료 화면과 함께 보여주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처음에는 육해공 3군이 일치하여 호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12년에 한 번씩 만들 수 있다는 4인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었는데 검에 얽힌 설화를 듣는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날 호랭이 시에 이거 당금질이라 열처리가 끝난 거를 4인검이라고. 쇳덩이가 칼이 되려면 180번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사포질은 칼날을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최종 단계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만든 칼이 구겨지기 쉬운 얇은 종이를 칼날이 부드럽게 베어내면 합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시대에 느려도 손으로 만든 명품이 그리운 건 시간과 정성이 주는 온기 때문이라는 내레이션이 공감되었고 명품이 왜 손끝에서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모니터한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어떤 코너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구두공장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발치수를 섬세하게 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시각장애인들이 섬세한 손길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발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한 동덕여자대학교 아당학과의 김자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 국회의원 소환제,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개헌 협상 테이블에는 마주 앉았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국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을 발의한 배경, 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언론에서는 일제히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은 그동안 그 개헌 논의를 지연시켜온 국회에 책임을 묻는가 하면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개헌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개헌안이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1, 2, 3차 발표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쟁점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는데요. 부마 항쟁과 5.18, 또 60 항쟁을 명기하기로 한 것과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노동이라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또 실효성 논란이 있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수도를 법률로 정하게 한 것, 사유재산 침해 공방이 있는 토지 공개념, 또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지방정부로 지방분권을 강화한 것을 비롯해서 특히 마지막 개헌안 마지막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이슈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또 선거권을 18세로 낮추기로 한 안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개헌의 당초 취지에는 미흡하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꿨을 뿐 정작 중요한 권력 분산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상당수의 쟁점들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면서 청와대가 정말 개헌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은 사실상 국회 압박용이라면서 실질적인 개헌보다는 책임 회피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의혹이 앞서서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모은 것인지는 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각계의 토론과 국민적인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애써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은 이번 개헌안이 국민 기본권 확대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했고 또 사회각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그 변화를 포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반발하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과 감사권을 국회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접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구체적 개헌안 마련에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반응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야는 어떤 입장인지 또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여야는 현재 이제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보느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에 열쇠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총리 권한을 조금 강화한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 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또 여당과 청와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총리를 국회가 뽑으면 대통령제가 아니라 변형된 의원 내각제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른미래당과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라서 개헌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개헌안 발의에 대해 청와대는 밀어붙이고 야당은 비판만 하는가라면서 양비론을 펼쳤습니다.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분산에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비난을 했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발의 자체는 맹비난하면서 또 자기들이 자체의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는 준비한 개헌안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개헌은 끝내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향신문은 국회가 끝까지 역사적인 책임을 외면할 것인가라면서 개헌안 통과를 주장했는데요. 30년 만에 이제 새로 쓰는 개헌은 시대적인 요청이라면서 어떤 형식이든 여야가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특히 이제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인데 이를 두고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제 개헌 절차에 따라서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는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려면 늦어도 5월 초에는 국회 개헌안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늦어도 5월 초에는 국회 개헌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국회 개헌안 처리에 대해서 일단 우리 언론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또 보도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개헌안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핵심 쟁점을 보면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개헌 투표 시기,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등이 의제로 잡혔습니다. 물론 앞으로 협상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팽팽하게 대립해오던 그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국회 개헌안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절차 위헌성도 모르고 강행하는 개헌 이벤트라면서 맹비난하고 있고요. 또 한겨레 신문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가 부결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정말 개헌을 하려면 야당과의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어떤 야당의 역할에 따라서 막판에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사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치권이 각자 유리한 권력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소모전만 벌이는 정치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야 될 언론이 다소 정파성에 너무 치우친다거나 아니면 관련 이슈를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여야 합의로 새로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우리 언론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대선 때 각 후보들을 보면 개헌 의지를 상당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적인 지지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과 이렇게 밀접한 그 개헌에 있어서 정작 좀 국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국민들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관련 정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확한 정보인지 좀 의심되는 대목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이는 정치권의 정쟁을 부각시키는 자극적인 보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이 개헌을 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내용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개헌이 필요한지, 또 개헌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소통의 창구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거나 의견 대립이 있는 의제에 대해서만큼은 선진국의 사례라던가 또 다른 나라의 다양한 시각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국민들이 개헌 관련 이슈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이 된 지금의 헌법은 4차 산업혁명 같은 변화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 변화라든가 의식 변화를 좀 제대로 개헌안에 담을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의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이 촉매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